모 회사하고 해서 이제 국방 쪽에 또 빅데이터 활용 방안에 세미나에 발표됐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들어봤어. 국방부 사람도 얘기 들어보고 해봤더니 사이버 솔저 얘기하고 막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고 뭐 하는 건 되게 좋아하는데 실제 작은 데이터라도 활용하는 거는 완전히 깡통이야, 깡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서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되게 어려운 얘기지만 CPT에도 핵심 중에 하나에 보면 이 DPM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디지털 제품 메모리라는 게 나와요. 저게 뭐냐면 그 상품의 이력 정보가 그 상품에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품이 사람은 이렇잖아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내가 버스 타면 멀미가 심해. 그러면 버스 탈 때 뭐라고 해요? 운전기사한테 좀 천천히 운전해 주세요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제품이 이렇게 습도에 민감해. 초콜릿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이 제품을 운반할 때는 습도를 주의해서 운반해야 되겠죠. 어떤 온도에 민감한 제품은 그게 어디냐면 생산된 제품에 박혀져 있다. 그래서 제가 드린 동영상에도 보면 노빌리아 얘기가 나오면서 고객이 원하는 가구를 만드는 그 필요한 이 스펙을 저장한 일종의 메모리가 돼요. 그 메모리에 이게 일종의 시방서가 만들어져요. 그거대로 이제 필요한 미리 만들어 놓은 부품들을 조립하는 거죠. 그러면 고객이 원하는 제품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이게 뭐예요? 다 데이터예요. 데이터 관리고 처리고 분석이에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우리나라에는 빅데이터 전문가 통으로 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빅데이터 엔지니어가 있고 데이터 엔지니어가 있고 데이터 큐레이터가 있고 데이터 애널리스트가 있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다 틀려요. 사실. 근데 그냥 다 우리는 그냥 데이터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안타깝지만 우리하고 데이터하고는 좀 많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 여러분이 스마트 팩토리를 이해한다라고 하면 무인화 자동화 공장이라고 이해하지 마시고 절대 개인화된 제품을 만드는 똑똑한 공장을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 이제 산자부에서 스마트 팩토리 추진단이 있어요. 그래서 추진단 내가 자문회에 가서 이렇게 들어보면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이 막 절로 나와. 생각해 보세요. 중소 공장에서 저 개인화된 제품을 똑똑히 만드는 공장을 만들 수 있어요?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스마트 빌딩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우리나라에 스마트 빌딩 적용할 수 있는 빌딩이 이렇게 되지도 않아요. 조그만 빌딩이 스마트 빌딩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기본적으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요. 데이터 모으는데 필요한 아무리 센서 가격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근데 참 한국 사람들 머리가 굉장히 똑똑한 것 같아. 그러니까 왜냐? 만약에 건물 자체가 전기를 써요. 근데 전기가 요즘에는 뭐예요? 난방도 전기 쓰고 냉방도 전기 쓰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이 냉방기의 전기를 얼마 쓰고 난방의 전기를 얼마 쓰고 건물이 10층이면 1층이 얼마 쓰고 2층이 얼마 쓰고 이걸 다 알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두꺼비 집을 다 달아야 되는 거예요. 쉽게 센서를. 근데 그렇게 이제 그리고 창문에 열 때 뭐 무슨 각 전기를 쓰는 하는 곳곳에 전기 하나만 놓고 봤을 때 에너지를 어떻게 쓰는지를 손바닥 보듯이 보고 이거 하는 게 스마트 빌딩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근데 그거 할 수 있는 빌딩이 몇 개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은 데이터 자체가 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총량만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총량. 이 건물이 에너지를 뭐 가스면 가스, 뭐 전기면 전기, 뭐 기름이면 기름을 얼마만큼 쓰고 있다는 건 나오죠. 근데 이제 국내 벤처 모 회사가 전기 총량을 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를 이제 분리해내는 기술을 만들어갖고 이게 아마 뭐 전기가 사용되는 패턴을 인식해갖고 이거는 이제 뭐 에어컨 가동할 때 쓴 전기고 이런 거를 이제 분리해내는 거야. 하여튼 한국 사람은 굉장히 그런 머리는 굉장히 비상한 것 같아요. 어찌됐든
대한민국에 우리나라에 제일 많은 자원이 뭘까요? 기름인가요? 우리나라에 제일 많은 석탄인가요? 네? 사람이잖아요, 사람. 사람인데,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 언제 뭐 프로그램 코딩 교육을 막 초등학교부터 한다고 막 난리칠 때가 불과 얼마 안 됐는데 이제 얘기가 쑥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번 학기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송주대 이제 제 지도 교수님 해갖고 그 두 개 과를 이제 경영대학원에 만들려고 했는데 신청자가 너무 없어서 과를 못 만들고 이제 다음 학기로 넘어간 게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학과하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공하고 데이터 사이언스 전공 이 두 가지를 했는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는 이제 좀 약간 회사에서 약간 좀 직급 위직급 분들 부장님 뭐 이사님 뭐 이런 분들 많이 신청했나 봐. 요즘에 이제 하도 이제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핵심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근데 데이터 사이언스 그 과의 커리큘럼에 보면 거기 이제 프로그램 짜고 데이터 분석하고 이런 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신청자가 너무 적어갖고 그냥 이번 학기에 하려다가 내년 3월로 넘겼어요. 그래서 1년이 지연이 되는 바람에 그러니까 하여튼 그래서 요 아까 CPPS라는 개념이 확대가 되면 이게 이제 그 생산, 교통, 전력, 헬스케어, 뭐 이거, 국방 이 모든 분야에 디지털 트윈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이버 세계와 현실 세계를 그대로 데이터화하는 거예요. 데이터화한 다음에 거기에서 가장 이상적인 상태를 만든 다음에 그걸 가지고 현실화시키는 거예요. 현실화시키는 기술이 액추에이션 기술. 이렇게 하는 기술이 센싱 기술이라고 해요. 지금 이거는 엄청 발달되어 있죠. 이건 엄청 발달되어 있는데 제가 아직 약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봤던 영화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토네이도를 추적하는 사람들 영화. 토네이도. 그 사람들이 뭐냐면 토네이도의 돌풍이죠, 돌풍. 토네이도 안에 지금도 그렇지만 태풍이나 이런 거 안에가 어떻게 이게 움직이는지 이 흐름을 갖다가 데이터화하기 위해 갖고 그 장치를 만든 거야. 장치를 만들었는데 그 어마어마한 이 큰 통에다가 동그란 구슬 같은 거에 센서를 다른 걸 넣어서 얘를 이제 토네이도 가운데다 밀어넣으면 토네이도가 얘를 빨아올리잖아요. 그럼 구슬이 쫙 올라가면서 이 그 토네이도 안에 움직임이 데이터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 무선으로 받아갖고 컴퓨터로 받아서 토네이도를 연구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데이터화를 되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큰 토네이도, 작은 토네이도 이런 데이터를 계속 모으면 그걸 가지고 토네이도의 방향 움직임 뭐 여러 가지를 연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라는 게 굉장히 귀중한 자산이고 이거를 잘 활용하면 여러 군데 쓸 수가 있는 건데 하여튼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관심들은 굉장히 높은데 정작 그리고 지금 요즘에 이 4차 산업 전문가들이 뭐 인공지능 전문가들이 이런 사람 되게 많아요. 굉장히 많이들 알죠. 강연도 많이 하고. 근데 그 사람들이 과연 하다못해 아주 작은 데이터를 분석이라도 할 수 있을까? 퀘스천이 생겨요. 대화를 하다 보면 알거든요. 전문가는 금방 알아봐요. 몇 마디만 나눠보면. 그래서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그러니까 이 CPS를 얘기를 하면서 이게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얘기한 거예요. 레벨 1과 레벨 2에서 레벨 5까지를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서 처음에는 이 ICT 기기가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게 레벨 1이에요. 여러분 교통신호들 생각해 보세요. 교통신호가 처음에 어떻게 있어요? 독립적인 그 신호등은 시간이 지나면 파란불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 노란불이 되고 빨간불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교차로와 옆에 있는 교차로가 연결이 돼요. 따로따로 움직이잖아. 따로따로 움직이니까
얘가 시간이 뭐 어떻게 하다 점점 느려진다든지 점점 빨라진다 그러면 처음에는 이 신호, 그러니까 뭐 시속 굉장히 다량의 차들이 움직이게 하려면 뭐 4, 50km로 쫙 움직였을 때 여기가 파란불이 켜지고 이만큼 4, 50km로 가면 여기 파란불이 켜져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또 오면 가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신호등이 자주 바뀌면 교통 흐름이 정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켜져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빼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차가 많이 막히는데 누가 그 교통 흐름을 통제해요? 네, 경찰관이 가잖아요. 경찰관이 가서 자기의 경험상 차를 갖다가 잘 빼잖아요. 신호등을 잘 조절하면서. 그게 뭐가 안 돼서 그래요? 기존에 있는 레벨 1 수준에서는 여기에 로직이 들어가 있는 거죠. 로직이 30초 후에 파란불로 바뀌고 20초 후에 빨간불로 바뀌고. 근데 이게 교통 흐름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동작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교통 흐름이 바뀌는 그 시점, 막히는 시점에 누가요? 교통경찰이 가서 쟤를 제어하는 거죠. 근데 얘가 이제 네트워크화가 되는 거예요. 연결이 되면 굳이 사람이 가서 이 작업을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호등 몇 개만 연결시켜 놓으면 그 작업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서울이나 이게 차 막히는 거를 보시면 이거 조금만 신호 조절하면 차가 덜 막혀요. 근데 그거를 안 하는데 사람이 해왔는데 이제는 인건비가 비싸다니까 경찰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차가 막히든 말이든 경찰 안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네트워크이고. 근데 얘는 뭐야? 연결만 하는 거야. 연결만. 저기 있는 신호가 이렇게 동작했을 때 얘가 그렇게 움직이는 거야. 안에 로직을 넣어놓고 연결돼서 가는 거고, 이거를 데이터로 축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2단계. 3단계로 넘어가면 이렇게 네트워크화 되어 있는 ICT 기기에서 생산되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집은 당연히 데이터 센터, 요즘 얘기하는 클라우드, 다 클라우드에 저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클라우드에 이 오랫동안 데이터가 저장이 되면 그럼 뭘 할 수가 있어요? 그 데이터를 활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싱가포르의 그 택시 회사 얘기가 나와요. 택시 회사. 이게 뭐냐면 예전에 여러분이 콜택시 어떻게 했어요? 전화하잖아요. 전화해서 내가 지금 여기 세종대에서 예를 들어서 분당으로 가야 돼. 그러면 그 콜하는 이 여직원들이었죠. 여직원이 방송을 하잖아요. 방송을 해서 뭐 세종대 분당 5분 뭐 이렇게 세종대 분당 5분, 세종대에서 분당 가야 되는데 5분 거리에 올 수 있는 사람 부르는 거잖아요. 그럼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우리가 추적하죠. 자, 그거는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콜한 정보가 그 직원이 얘기하고 택시 기사가 한 번 듣고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야. 그렇지? 내일도 똑같이 반복되고 모레도 똑같이 반복될 거 아니야. 그런데 이거를 싱가포르의 택시 회사가 뭘 하기 시작했냐면, 그러니까 지금은 스마트폰이 당연한 거지. 옛날에 이걸 데이터화를 해요. 데이터화. 그래서 누가 어디에서 몇 시에 어디로 가는 차를 불러서 갔는데 언제 도착했고 이런 데이터가 쌓인 거예요.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뭘 하냐면 싱가포르의 모 택시 회사가 이걸 시작해요. 택시 회사가 이걸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싱가포르에서 가장 목적지까지 빨리 갈 수 있는 택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가 계속 쌓이니까 그 회사는 언제 어디에서 어느 쪽으로 가는데 가장 효과적인 길을 알 수 있는 노하우가 쌓인 거죠. 그럼 요즘에 이제 잘 아시는 거의 K모 회사의 주가가 제일 높잖아요. 그 아무것도 없는 회사가 뭐로 한 거예요? 여러분 왔다 갔다 하는 메시지 공짜로 제공해 주면서 데이터 모은 거예요. 시키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제가 머릿속에 요즘 어떤 생각이냐면 그 예전에 그 김기사라는 앱이었잖아요. 그 이제 얘들이 이제 인수했잖아요. 인수하고 나서 더 후져졌어. 그 생각 안 들어요? 근데 전에보다 훨씬 더 데이터는 늘었잖아. 데이터는 늘었지. 근데 왜 퀄리티는 더 떨어졌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의심스러운 행동까지 나와요. 의심스러운 행동이 뭔지 아세요? 별 차이 없으면 고속도로를 안내합니다. 유료화 도로를 안내해요. 그렇게 하자니까 안에 알고리즘이 이상하게 꼬여버리는 바람에 이상한 길 안내를 하는 때도 되게 많아요. 퀘스천이 굉장히 많아요. 엄청난 퀘스천이. 그러니까 가장 근원적인 데이터를 수집해서 근원적인 거를 최적화하는 데 써야 되는데 자꾸 꼼수를 부리는 것 같아요. 회사가 상장하고 뭐하고 하니까 수익을 내야 되니까 당장. 그러니까 이제 독일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정직한 독일 기업이라고 생각했던 회사조차도 뭐 잘 아시는 지분 싸움 때문에 형제들 간의 지분 싸움 때문에 이상한 짓 했잖아요. 조작하는 것도 했고. 근데 저희 누님이 독일에서 40년째 살고 계신데 너무 깜짝 놀란 일이 있냐면 독일에는 여러분 지하철 가보시면 알겠지만 우리처럼 대고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태그하고 들어가고 나올 때 태그하고 나오잖아요. 표를 체크하는 게 없어. 지하철에 어떻게 해요? 내가 이용할 수 있는 표를 산 다음에 그냥 이용하는 거야. 1회권이면 표를 한 장 사서 한 번만 이용하고 버리는 거야. 근데 5회권이라는 게 있더라고 누님이. 이 티켓은 5번까지만 쓸 수 있는 거야 티켓이. 그러면 기간이 있어. 뭐 한 달 동안에 5번만 써라. 그러면 한국 사람한테 그런 티켓 줬으면 어떻게 할 거야? 한 달 동안 5번만 써요? 5번 아니라 50번을 쓰겠지. 걸릴 때까지 쓰겠지. 근데 우리 누님이 독일에 40년 살다 보니까 한 번 쓸 때마다 이 표가 요만한 네모난 게 있는데 한쪽 부서가 이렇게 찢어. 내가 한 번 썼다고. 두 번째 쓸 때 또 찢어. 그리고 5번째 찢으면서 쓰고 나면 버리더라고. 보는 사람도 없고 검사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서울의 버스는 그래도 이제 국민의식이 많이 높아지니까 이렇게 태그를 하잖아요. 태그를 하는데 태그하는 게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많을 때는 뒤로도 타잖아. 뒤로 타면 태그하잖아요. 제가 이사 간 데는 시골이거든요. 거기서 뒤로 타면 난리가 나요. 이사가 왜 뒤로 타냐고. 문을 잠궈버려. 세상에. 그럼 줄을 잔뜩 쓰는 거야. 여기서 전철역에 딱 내려서 그 가는 버스 타려고. 왜 앞문으로 타라고 그래? 태그하는 거 보니까 확인하려고. 그래서 사실은 독일에 가서 깜짝 놀란 게 그거예요. 보는 사람도 없고 다. 근데 대신에 이제 독일에서 검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통경찰. 정복을 딱 입고 그 사람한테 한 번 딱 걸리잖아요. 잘못해서. 그러면 벌금이 엄청 세게 떨어져. 베를린 같은 데 가면 그런 사람들이 돌아다니긴 해요. 그러니까 구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1구간이 있고 2구간이 있고 3구간이 있어요. 시외까지 가는 구간. 그러면 내가 3구간을 가려면 거기에 맞는 티켓을 사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처럼 이게 뭐 딱 여기 들어갈 때 클릭하고 나갈 때 이렇게 딱 되는 게 아니니까 그냥 내가 2구간 운영하고 싶으면 2구간 표를 사는 거야. 더 신기한 거는 24시간 표가 있어요. 24시간 표, 하루 표. 근데 그게 그러니까 내가 표를 딱 사잖아요. 그러면 이 전철역 안에 보면 옛날에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출근표라는 거 있었잖아요. 옛날 회사에 내가 출근한 시간을 종이에다가 이렇게 기계에다 딱 갖다 대면 여기 착각해서 출근한 시간이 찍히는 거잖아. 내가 시계가 돌아가고 있다 늦는 그 시간을 거기 종이에다 찍잖아요. 그 굉장히 간단한 기계잖아요. 그게 안에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루표를 사면 이 하루라는 기준이 내가 처음 이용할 때 시간을 찍어 거기 날짜로 시간이 찍히거든요. 그 찍힌 날짜로부터 24시간 동안 쓸 수 있는 거야.
근데 이제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하루표가 가격이 싸거든요. 하루에 3사람이 하루표 이런 게 싸거든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대부분 갔다가 그 표를 사요. 사는데 그리고 이제 표를 사니까 전체로 그냥 타는 건데 이거 안 찍고 그냥 타다가 걸리면 돈 내는 거야. 그러니까 그 표를 사면 처음 이용할 때 시간을 찍어줘야 돼. 근데 한국 사람들 관광객들이 안 찍고 버티는 거지. 그리고 하루가 지나가면 또 하루 쓰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건데 어쨌든 뭐 이게 자꾸 새길로 빠졌네. 그래서 이게 이제 크라우드 되는 거고 그렇게 데이터가 쌓이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제 그 쌓인 데이터를 가지고 현실을 이해해서 현실을 제어하는 상태가 됩니다. 제어하는 상태. 이걸 루프백이라고 해요. 그래서 현실을 제어하는 루프 상태가 되는 것을 CPS라고 합니다.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사이버 세계와 피지컬 세계가 연결이 되는 시점을 말해 CPS라고 하는 거고요. 저 CPS가 4차 산업의 가장 핵심이 되는 거고 이제는 이 CPS를 누가 제어를 해? 인공지능이 제어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그 4차 산업혁명이 고도화 그 시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간중간에 빠졌지만 뭐예요? 다 저 인공지능이라는 게 지가 알아서 하는 거 아니거든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틀을 만들어줘야 돼요. 로직을 만들어. 그러니까 결국은 다 뭐야? 다 데이터고 소프트웨어가 되겠죠.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설명을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그 얘기만 해요. 뭐 초연결 시대 센서가 몇 개니 그다음에 뭐 클라우드 컴퓨팅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인프라를 다 갖추면 뭐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나라가 디지털화가 굉장히 잘 돼 있다고 했어요. 엄청나게 잘 돼 있어요, 우리나라가. 여러분이 출국 입국할 때 보세요. 우리나라만큼 빠른 공항이 어디 있어? 그거에서 모자라 갖고 이제는 무인 출국 시스템도 있잖아요. 그러면 딴 데보다 훨씬 더 많은 데이터가 쌓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는 연결이 안 돼 있다. 연결이 안 돼 있고 두 번째는 데이터를 활용을 안 하고 있다. 못 하고 있다.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 얘기는 엄청 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 그래서 일단 참고로 해서 보시라고 그냥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를 바꿀 수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사실은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부터 컴퓨터 프로그램을 가르치고 데이터를 가르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데이터 분석과 그게 초등학교 수준에서의 더 재밌는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을 가르치면 되거든요. 그 개발을 하고 여러분 그 예전에 컴퓨터가 없던 시절에 여론조사 집계를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여론조사 집계 하잖아. 여론조사 어떻게 해요? 설문지 집계. 컴퓨터가 없던 시절에 설문지 집계를 어떻게 했을까요? 주산이나 그거를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떴는 거잖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오늘 저녁을 드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1번 나는 오늘 저녁을 먹었다. 2번 나는 오늘 저녁을 안 먹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제 조사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집계를 하는데 예전에 이제 저도 이제 통계청소년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런 종이에다가 구멍을 2개를 뚫어놓는데 2개를 만들어 놓는데, 그래서 1번 저녁을 먹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구멍의 밑에를 뜯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각자 만약에 2번 저녁을 안 먹었다 그러면 종이에다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멍을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네, 1번이면 여기 이렇게
점성이 돼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거 인쇄 금방 하잖아요. 어렵지 않죠. 1번이면 이렇게 딱 뜯으면 얘가 이렇게 뜯어져. 이렇게 되는 거예요. 2번이면 2번 종이는 어떻게 돼? 여기가 뜯어지겠지. 이렇게 해서 100명의 종이를 딱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종이를 이렇게 딱 정리를 한 다음에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종이가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이렇게 구멍이 4개가 있잖아요. 네, 구멍이 1번 구멍에다가 쇠막대기를 집어넣는 이렇게 쭉 집어넣는 이렇게 깨지겠죠. 네? 그 다음에 쇠막대기를 양쪽에서 붙잡고 돌리면 떨어지겠지. 1번 5개. 그 다음에 2번 구멍에다 집어넣고 또 돌리면 2번 떨어지겠지. 2번 몇 개. 재미없는 얘기가. 그러니까 저게 사실은 소프트웨어 파워. 어찌 보면 아주 우스운 얘기지만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활용하고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사실 그 예전에 그 터틀 베이직이라고 여러분 아세요? 터틀 베이직이라는 프로그램이 어느 있어요.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터틀을 여러 명령을 내리는 거야. 앞으로 10보가 우측으로 돌아. 그 다음에 3보가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프로그래밍 언어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터틀이라는 거에다가 옆에 이렇게 스크린이 있고 여기서 타이핑을 딱 하면 얘 터틀 거북이잖아요. 거북이 얘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거를 프로그램 짜서 예를 들어서 어떤 그림을 그리는 프로그램을 애들한테 가르쳐요. 장미를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이제 이게 각도를 계속 좁히면서 이렇게 회전하라고 이렇게 달팽이처럼 쫙 그려지게 돼요. 이제 그거를 옆에 프로그램 랭귀지를 이렇게 타이핑을 하면 얘가 움직이는 거. 그게 이제 프로그램이고 만약에 걔가 움직인 거를 데이터화 시킨 다음에 가장 이상적으로 움직이는 방법을 찾는 거죠. 그래서 그 이상적인 방법으로 움직이는 거를 프로그램화하면 이게 일종의 소프트웨어가 되는 거예요. 그런 로직을 갖다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고 실제 이거 이렇게 자라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게 이제 안타까운 우리나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많은 거는 사람 자원인데 소프트웨어 파워가 너무 약하고 실제 프로그래밍 능력이 너무 약해요. 오늘도 제가 이제 이사 간지 깜빡 거의 잊어먹고 있는데 이거 아세요? 여러분 자동차 예전에는 자동차 이사 가면 이제 주소지 이전하면 뭐가 돼요? 차량 그 이동이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조금 이따 바뀌긴 했네. 바뀌었는데 차량 등록증을 차에 안 갖고 다니면 벌금이 있다는 거 아세요? 있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이사 가면 그냥 뭐 이전 신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냥 끝나잖아. 그 상태에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여러분이 만약에 차에 등록증을 안 받고 그대로 하면 벌금이 나와요. 벌금이 얼마 안 되니까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그 차량 등록증 재발급 서비스 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를 하려면 두 군데가 있어요. 원래 민원24 여러분 들어보셨죠? 민원24. 민원24의 전부 통합 민원 처리하는 데가 있고요. 근데 차량 등록증은 교통안전공단에서 또 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되게 웃긴 거는 민원24에 들어가서 차량 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딱 하면 이 온라인에서 그 차량을 등록증을 재프린트를 못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온라인 신청한 다음에 동사무소나 구청에 가서 찾으러 가야 돼요. 그러니까 신청하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차량 등록증이라는 종이. 근데 요즘 우리나라에 다 뭐는 발달돼 있어. 전부 다 뭐 요즘에 얘기하는
주민등록등본 이거 다 되는데 왜 하필이면 차량 등록증은 왜 온라인에서 프린트가 안 될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잊어먹고 있다 그걸 신청했어요. 그래서 아유 이것도 동사무소 언제 가나? 얘 동사무소 내가 퇴근하고 가면 열려 있지가 않잖아요. 네. 근데 이제 딱 그 신청을 해놓고 이제 현장에서 결제한다라고 하고 이제 찾으러 가려고 딱 봤더니 이제 인터넷 찾아보니까 교통안전에 뭐 자동차 무슨 종합 무슨 뭐 여기 가면 그게 온라인으로 내가 프린트해서 또 돼. 그래서 도대체가 이 여기는 뭐고 여기는 뭐냐라고 확인해 봤더니 주체가 틀린 거야. 얘는 행자부 산하고 쟤는 건교부 산하. 참 시스템은 참 여러 개 많은데 그런데다가 이제 더 웃긴 거는 민원 24가 이제 또 지금 보시면 요새 정부 24로 바뀌었어요. 근데 민원 24가 정부 24로 바뀐 게 아니고 민원 24 이후 정부 24가 또 있어.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좀 더 뭐 다양한 서비스를 받으려면 정부 24로 가래. 그럼 이게 도대체 거기 가면 거기 물론 이 공인인증서 가지고 그냥 딱 하면 자동 가입되고 이렇게 하기는 하더라고요. 도대체 그거는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요새는 또 정부 24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저도 몰랐어요. 몰랐는데 오늘 뭘 하나 만들면서 보니까 야 이래 갖고 이제 우리나라가 소프트웨어 강국이 될 수 있을까? 참 걱정이 막 앞서. 그리고 이제 저희 회사에서도 개발자가 엄청 많아요. 저희 회사 이제 두 회사가 합병했다고 했잖아요. 저희 회사가 원래 이런 통계 SBS 하는 데이터 분석하고 하는 회사하고 SI 회사인 그 오픈 SNS라는 회사가 이제 합병을 한 거예요. 합병을 해서 이제 코스닥에 상장을 하고 이제 회사의 지금 체질 개선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 제가 볼 때 프로그래머들한테 데이터 분석을 가르쳐 갖고 전문가로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프로그래머들이 데이터 분석을 굉장히 두려워해. 두려워하는 데다가 그래서 회사 멀리도 아니고 회사 내에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그냥 들으라고 해도 안 들어.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체질이 개선돼요? 여전히 나는 개발자로만 남겠다는 얘기. 참 걱정이 되더라고. 저희 회사도 이렇게 안 되는데. 그래서 지금 아직도 이제 회사가 합쳐진 지 3년이 다 돼가는데 2017년이니까 17, 18, 19잖아요. 3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너는 어디 출신? 누구는 어디 출신? 이게 근데 불행히도 저희 회사가 인원이 적다 보니까 서자야. 서자다 보니까 그 회사 직원들이 많이 퇴사했어요. 많이들 안타까운 인재들이 많이 퇴사해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 지금 인원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 호리병 구조가 있어. 호리병 구조. 가운데가 없어. 가운데가 이렇게 호리병처럼 돼서 엊그저께 새로 들어온 애들하고 오래된 10년 넘은 직원들하고 가운데가 없어. 대리 과장들이 없어. 심각하죠. 그러니까 가장 열심히 데이터를 활용하고 프로그램을 잘 짜고 할 나이가 대리 과장이잖아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차장, 부장, 이사가 이제 프로그램 짜야 되는 거예요. 데이터 분석하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과목을 늘려갖고 이제 그냥 기초 통계에서 회기 분석, 분산 분석에 뭐 데이터 마이닝 제가 매일같이 매주 강의를 하는 것 같아 보니까. 서울로 직원이 없어. 중간 직원들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뭐 위에서 그 기획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 직접 움직여야지. 직접. 그래서 이제 하여튼 실제적으로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되고 그 프로그램 짤 수 있는 역량 거기다 이 두 가지만 합쳐지면 할 수 있는 일이 엄청 많거든. 앞으로의 주역이 되는 건데 안타까운 건 우리 회사는 두 종류 사람들이 있어. 데이터 분석할 줄 아는 사람인데 얘는 프로그램을 못 짜. 이쪽은 프로그램을 짤 줄 아는데
데이터를 다루지 못해. 그러니까 그게 마치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예, 그러니까 차가 막 이 교통 경찰하고 그다음에 교통 경찰은 뭐야? 얘가 버스가 지나가든 택시가 지나가든 관심이 없어. 왜 지나가는지도 관심이 없어. 알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길에 차만 안 막히고 얘가 통행이 원활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교통 경찰의 생각이고요. 근데 좀 더 근원적으로 생각해 보면 왜 이 시간에 버스가 많이 지나가야 되고 왜 이 시간에 택시가 많이 다녀야 되고 이거를 분석하고 해석해야 효율적인 교통 정책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교통 경찰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원활하게 흐름만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게 바로 데이터 엔지니어거든요. 데이터 엔지니어. 그러니까 프로그래머. 그러니까 프로그래머들은 시스템이 오류 없이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예산 회계 시스템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우리나라 정부에 쓰는 예산 회계 시스템이 전 세계에서 최고로 좋은 예산 회계 시스템이야. 정확성 면에서는. 그러니까 국가의 예산이 1원 한 푼 안 틀리고 정확히 시스템적으로 처리하게 하는 시스템이 우리나라 예산 회계 시스템. 그러니까 정부 부처에 쓰는 돈이 얼마나 많겠어. 근데 문제는 그게 그러니까 금액은 정확히 계산하는데 과연 이 돈이 적절한데 쓰이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시스템은 하나도 없어. 그게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알다시피 보면 우리나라 이제 예산 규모가 굉장히 커지잖아. 그럼 뭐 여러 가지 뭐 일자리를 위해서 예산을 얼마 배정하고 뭘 얼마 배정하고 막 이래갖고 그 예산을 배정할 때 뭐 얼마에서 나중에 쓸 돈을 1원 한 푼까지 정확하게 이 더하기 빼기를 할 수 있게끔 딱 돼 있는 시스템이라고. 그럼 뭐하냐 이것이. 적재적소에 쓰고 있는지는 하나도 모르는. 회계상에는 그냥 내가 고객하고 먹었어 그리고 친구들하고 밥 먹어도 모르는 거와 똑같은 거죠. 그런 상황에서 하여튼 그거는 IT 어찌 보면 좀 정확히 프로그램 짜고 하는 건 발달되는지 모르겠는데 데이터를 분석하고 효용성 측면의 이런 거는 이제 우리나라가 거의 제로에 가깝다. 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